마지막 강의는 저희한테 익숙한 이학 박사 겸 한사인대전 이사장님이신 김인원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너무들 수고하셨는데, 저희가 원래 시작할 때 더웠잖아요. 다들 반팔 입고 계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 겨울 하면서 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제 고정해놓고 듣고 있는 채널이 있는데 노래가 나오는데 집시 노래 그런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귀로 음악을 듣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멘트가 그러더라고요. 혈액으로 음악이 막 들어오는 것 같다고. 혈액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러는데 이제 가을이 되고 깊어가고 하니까 되게 이렇게 마음도 더 차분해지고 한 해를 잘 이제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저도 그렇고 아마 다들 그러실 거고, 지금 특히 이제 생산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지금 현재 이제 벼농사 하신 분도 수매도 하시고 막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더운 여름철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초겨울까지 수고들 많으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잠깐 저희가 전체적인 교육 처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 만남 시간 가지셨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전체적인 강의의 어떤 흐름이고 어떤 방향으로 이걸 계획을 했고 이런 설명도 드렸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 식농교육 활동과 양성과정을 하면서 다른, 그러니까 식생활 교육에 대한 주제도 이렇게 조금 많이 변하는 것 같거든요. 몇 년 전에 저희가 18년도였죠. 18년도에 여기 옥천 가공센터 옆에서 식농교육 할 때 하고 사실은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후에 나중에 이제 이제 설경님 통해서도 전달은 하겠지만 그만큼 주제나 관심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이제 내용들도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특징적인 것이 저희는 아마 요 근래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식생활, 지속 가능한 농업, 지속 가능한 마을,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강의의 전체적인 흐름도 먹거리에 대한 처음 시작, 이제 센터장님께서 현재 그 식생활 교육이 어떤 흐름으로 되고 있고 방향에 대한 정책적인 것들을 조금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 시간에 김종덕 선생님하고 만나서 문맹자, 음식 시민이 되다라고 하는 주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GMO나 육식이라던가 아니면 또 쓰레기에 관한 음식물 쓰레기 포함해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탄소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그 지속 가능한 식생활하고 관련이 있고, 그 안에서 그 큰 주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비교적 긴 시간을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우리 이 안에서, 우리 지역에서 하려면 우리들이 이 식생활 교육, 식농교육 활동과 과정을 통해서 어떤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나름 다 고민을 하셨을 텐데, 사실 기후위기 시대이고, 그렇죠. 먹거리 위기 시대이고, 공동체 위기라는 말들을 해요. 그리고 실제 그런 위기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러면 공동체 위기나 먹거리 위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 개개인이 같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잘 함께 더불어서 잘 살고 하는 삶을 좀 일구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 요즘 많이 도시뿐만 아니고 지역에서도 사실은 이런 농촌 지역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들인데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을 부엌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제 지금 또 이제 마을 이 개념이 굉장히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니까 이걸 마을 부엌이라고 하는데 공유 부엌이라고도 했고 공유 주방이라는 말도 했었고 여러 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그냥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마을 부엌의 현황 및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우리의 식탁이 어떤지,
예, 우리가 어떠한 먹을거리는 눈에 보이는 식탁은 굉장히 풍요로운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분곤들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먹을거리를 선택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 들으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지금 현재는 저는 마을부엌이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용어가 커뮤니티 키친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 마을 부엌이라든지 공유 부엌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개념들이 새롭게 들어와서 그러면 커뮤니티 키친은 과연 뭐고 거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어떤 꿈들을 꿀 수 있는지 다른 곳들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먼저 이제 대도시에서 실제 이제 도회지에서 생활하면서 먹거리에 대한 실제 빈곤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 마을부엌에 대한 먹거리 기본 조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마을부엌들을 굉장히 활성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사례하고 그다음에 그때 시작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환경 먹거리 정의라고 하는 환경 정의라고 하는 곳에서 전체 서울시에 분포하고 있는 마을 부엌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어서 그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 옥천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 먹거리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역할들이나 아니면 내가 우리 그룹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면 좋겠는지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마을부엌 사례 이제 어린이 식당 중심이라고 했는데 제가 2018년도에 그 교토에 있는 그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은 아니지만 그 공간에 있는 그 공유 부엌하고 그 다음에 동경에 있는 곳을 좀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사례를 보여드리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예, 우리는 아마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먹거리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먹는 방법 또 먹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계속 고민했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전에 물론 본인들이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 있고 그 생각대로 본인들이 먹거리에 대한 접근을 하셨을 텐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아마 전 과정을 통해서 많이 느끼셨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변화도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었는데요. 그러면 현대인의 먹거리 그리고 밥상의 빈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먹거리를 보면은 되게 풍요로운 것 같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족은 있지만 식구는 없다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공간에 한 집 틀 안에 지붕이 있고 틀 안에 살고는 있지만 같이 먹는 한 끼를 같이 먹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혼자 사는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같이 살아도 다 따로 먹는 혼자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몇 년 전에 저희가 그 저녁 시간에 혼자서 드시는 분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생각은 청년분들을 생각했어요. 아니면 이렇게 좀 비교적 젊으신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을 신청하신 분들이요 깜짝 놀라서 저희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획을 했는데 저녁 시간에 일부러 그랬더니 중년에 지금 이렇게 연배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혼밥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혼밥족. 그러니까 다들 뭐 남편분이 나가서 드신다거나 자녀도 대가 나가셨기 때문에 저녁을 거의 나 혼자 먹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거의 주부들도 중년의 주부들도 이루어져서 그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물론 청년도 왔었고 이제 혼자 사시는 남자분도 오셨었는데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도 같이 밥을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그러실걸요. 여기 계신 분들도요. 예,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름들에서 뭐가 있냐면 결식이라는 거는 이제 식사를 빼먹는 거죠. 잘 안 먹는. 특히 이제 중학생, 중고생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혼식, 혼자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독식은 뭐냐면 반찬 귀찮잖아요. 귀찮고 반찬이 별로 없어. 그래서 보통 할머니들이 옛날에 많이 그러셨죠. 그리고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많이 그러는데 반찬 한 개 하고 밥하고 그냥 이렇게 독식 한 개 해서만 먹고 무간식이라는 건 뭐냐면 같이 먹으면서도 공간은 같이 있는데 각자예요. 핸드폰 보면서 먹거나 TV 보면서 먹거나 그러니까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반찬이 뭐가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식으로 식사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이 먹는 그런 이름들로 그래서 현대인의 밥상이 굉장히 풍요로워진 것 같지만 굉장히 빈곤하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왜
꼭 식구가 예전에는 한 가족이었잖아요. 가족 공동체였는데 요즘은 식구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피로 만난 사람은 아니더라도 같이 밥을 먹으면 그게 식구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우리 한 식구가 됐으니 지금부터 같이 뭐 잘 해보자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 개념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밥상이 많이 빈곤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다 자기의 가치가 틀릴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가능한 한 싼 거, 가능한 한 저렴한 거, 그래서 생활비를 절약하면서 먹는 것이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예,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안전한 음식, 뭐 깨끗하고, 예, 뭐 가능한 한 친환경적이고 몸에 이제 저기 한 거. 그렇지만 또 넓게 확장을 해서 환경도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뭐 안전한 거. 그리고 어떤 분은 먹는 거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먹는 건 일단은 즐거워야 된다. 입도 즐거워야 되지만 이 관계도 즐거워야 된다는 생각을 그것을 더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분 다른 거 상관 먹는다는 것은 일단은 맛이 최고여야 돼. 뭐 저기가 들어가더라도 상관없이 맛이 최고여야 돼. 그래서 그래서 요즘 프로그램들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에 나온, 그래서 본인들이 다 생각하는 그런 가치는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최근에 2015년 이후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나를 먹어도 이것이 지금 현재 세대가 아니고 미래 세대에서도 이 먹거리를 과연 먹을 수 있을 것인지, 큰 어려움 없이 먹을거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의 밥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영향을 미치니까,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이 발달하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우리가 그걸 소비하지 않으면 그 종자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지금 배제하지 않으면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계 위기를 줄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지혜모겠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소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제일 가치를 두고 계세요? 다 각자 틀리실 것 같아요. 예. 또 그것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 이제 조선일보에서 2000 좀 된 자료인데 6,000원짜리 김치찌개 100반을 중국산 재료로 했을 때하고 국산 재료로 했을 때 원가를 계산을 한 거예요. 거의 2배가 넘게 차이가 나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밥상을 선택할 것인지. 가성비가 좋다, 맛이 좋다. 대부분 사실은 그러면 여기를 선택을 하시겠죠. 근데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조금은 바뀌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런 위기들이 우리를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고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좀 저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 그 유엔에서 지속 가능 목표를 17가지를 세워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두 번째 제로 헝거, 빈곤,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저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good health and well-being, 건강한 몸과 그리고 더불어 같이 사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유엔에서 이런 걸 정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각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유엔에서 정한 그 17가지의 목표 안에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란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근데 여기 보시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상생이라고 하는 건 사람뿐만 아니고 사람들 간의 상생뿐만 아니고 자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과도 같이 이런 상생의 가치를 가지고 미래 세대가 건강한 먹을거리를 안전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 체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상생의 가치를 가지고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바탕이 되는 시민들이 같이 하는 거. 여기 다시 말해서 이 옥천 군민들이, 이 주민들이 같이 해서 만들어가는 체계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라고 하고, 그것들이 요즘 이제 많이 말하고 있는 이제 또 푸드 플래너의 개념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먹거리의 어떤 푸드 플래너라는 것도 먹거리 정책이 아니고 사실은 같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가져가기 위한
먹거리의 운동, 계획, 우리들이 같이 함께 세우는 것, 지역민들 중심으로 해서 세우는 것들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먹거리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간에 이제 이런 그 선언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2015년도에 이게 저긴가? 2015년도에 전 세계 100여 개 국가가 이태리에서 모여가지고 이 그 먹거리 정책 협약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 한국 서울에서 이제 여기도 서울이 참여를 했는데 서울에서 2015년도에 식거버넌스, 먹거리 거버넌스라는 걸 만들게 되고 17년도에 먹거리 기본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공유 부엌, 아까 우리가 저희 처음 말씀드린 이 마을 부엌을 활성화하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더 지원을 하게 돼요. 실제는 한 2012년부터 마을 공동체라는 것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정책적으로 이제 그것들을 더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진은 그때 이제 먹거리 기본권 선언식을 한 그 사진이고요. 근데 그 사이에 보면은 그 한국의 현재 빈곤에 대한 이제 사회학에서 나온 자료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소득은 많이 그 사이에 이제 상승을 했죠. 그런데 빈곤율도 상대적인 빈곤율도 그에 맞춰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GDP가 올라가고 그러긴 했지만 그것에 따르는 우리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빈곤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한국이 특히 이 빈곤율이 비교적 높은 나라에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생활 수준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은 들지만 빈곤율도 그에 따라서 많이 높아졌다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OECD 국가 중에서 비교적 약자라고 하는 노인분들과 아동들의 빈곤율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그 중에서도 이게 평균이 이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들의 빈곤율이 상당히 높다. 네. 그래서 뭐 주거라던가 아니면 생활 같은 거, 그냥 먹거리에 대한 빈곤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렇게 높은 편이고, 그래서 노인층의 빈곤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특히 여성, 고령층, 저학력층, 농어촌 거주자, 미취업자 등 다른 소비자에 비해서 소득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빈곤층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러면 누구나 배고프지 않고 가능한 한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먹거리 기본 그 제정을 하게 된 거죠.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 물론 2012년부터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들은 서울시에서 많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제가 지금 어제 저녁에 사실은 어제 어디를 다녀오면서 어제 저녁에서 조금 자료를 좀 보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자료가. 나중에 그거는 저기를 해드리고 다시 그래서 이 마을 부엌이라고 하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따뜻한 먹거리 연대 함께 모여 만든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마을 부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여기 이제 환경정의 먹거리 정의 센터에서 2018년도에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저기를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들로 하고 있고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그걸 조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사실 대전도 2017년도, 2018년도 이제 푸드 플랜 저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런 거를 해보고 우리도 몇 년 후에 한 3년 정도 하고 나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좀 평가하는 이런 자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을 부엌도 사실은 제대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이것도 활성화되지가 못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도 처음에 푸드플랜 막 저기 하고 할 때는 그런 걸 해보자 꿈꿔보자 막 이랬는데 실은 잘 안 됐고 이제 옥천이 지금 이제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회경제 영역들도 같이 그리고 청년 그룹들 여러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모여서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람은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뭐 3년 후에는 좀 이런 데이터들을 좀 낼 수 있게 거기에서 또 역할들을 하신 분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 지역 안에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역할들을 하실 분들이 지금 저는 여기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뭐 이 한 과정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식센터나 저희도 이제 가깝기 때문에 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거, 먹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 안에서 정말 뭐 나이 연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함께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 공간에서, 마을 부엌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만들어 가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마을 부엌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보면 마을 부엌은 지역 공동체 기반으로 조리, 식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불안정한 먹거리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걸 통해서 관계와 공동체를 해결해 가자고 하는 것, 회복해 가자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마을 부엌의 가장 큰 이게 정의이고 이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마을 부엌에 대한 걸 보면서 우리 그 1988 저기서 드라마 혹시 아세요? 1988 드라마? 아이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 20대 초반, 그러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 아이들이 그때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노래라던가 아니면 그 마을의 동네 풍경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세대는 되게 이제 저가 이제 딱 그 세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그때는 저런 식으로 사냐, 동네에서 저렇게 살았냐고. 그래서 가만히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김장을 담아도 학교 다녀오면 오늘은 준수네 집으로 와, 내일은 뭐 미숙이네 집으로 와. 이렇게 하면 돌아가면서 김장을 담고 그 집에 가면 같이 그 엄마를 포함을 해서, 저희 엄마를 포함을 해서 마을 분들이 같이 김장을 같이 함께 담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네 집, 다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누구네 집 가서. 그래서 그 집에 다른 찌개 맛도, 오늘은 이 집에서는, 그때는 또 고기 안 구워. 요즘은 뭐 이렇게 김장하면 다 수육을 플러스로 생각하는데 그때는 고기 별로 안 먹었었거든요. 생선찌개, 그죠? 그런 거 먹고. 그래서 집집마다 찌개 맛도 좀 주인이 또 하는 거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기를 하고 다니고 먹을 거 하나 하면 그 골목 안에 한 집에서 이렇게 같이 나눠서 먹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사실은 거의 그러질 않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텃밭을 하잖아요. 안남에서. 그래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시면서 저기 가서 팔으라고 막 이제 그러시거든요. 장터 가서 팔으라고 하고 북천살림 가서 팔아라 막 이러면 웃으면서 그러시는데 그러면 가지고 가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가끔 옆집에 해도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문에다 걸어놔요. 텃밭에서 그러니까 키운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드셔주세요 하면서 이제 걸어놓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집에서 다른 게 또 돌아와요. 미안하게, 주는 것이 미안하게 더 크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좀 오가는 정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도, 이제 특히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은 타도 인사 없,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즘 특히 코로나 시절에는 오히려 이렇게 사람 오면 더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아이들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하고 저렇게 지냈구나. 그래서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 한켠에서도.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굉장히 어디든지 가면은 돈 주면 편의점이든 한 끼 때울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런 불안정한, 앞으로 이것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밥상이 될 수 없다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정한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그걸 통해서 관계를 회복해 가자고 하는 것이 그것을 마을 부엌이라는 곳을 통해서 해보자고 하는 것이 이제 커뮤니티 키친 마을 부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마을 부엌은 불안정한 먹거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지역 공동체들이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마을 부엌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점심 나누나 저녁 나누? 점심 한 끼를 같이 밥을 해 먹는 거. 네, 또 뭐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마을 부엌이라고 하는 뭐 공간이든 이름하에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같이 텃밭에서 뭘 키워가지고 예를 들면 그리고 가까운 경로당에서 바로 앞에 있는 경로당에서
같이 뭐를 해서 먹는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같이 지속 가능한 그 관계를 가져가기, 먹거리를 매개로 해서 지속 가능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토종 씨앗이나 아니면 어떤 작물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발전된 굴이라면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제 했던 활동들을 보면은요, 먹거리 나눔 푸드뱅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나눔이나 같이 만들어서 함께 먹기 같은 것들, 그리고 스스로 밥해 먹기, 이웃 친구 만들기, 함께 만들고 나누기. 지금 이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 가운데 청년들이 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할 수가 있어요. 지금 청년 그룹들은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재료를 같이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로 같이 음식을 해서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저기를 하고, 그러면서 옥천이라고 하는 이 안에 야, 이렇게 청년들이 많았어. 본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청년들이 있었어. 이런 말을 하면서 같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혼자 하려면 잘 어렵잖아요. 근데 같이 이제 요즘 뭐 나와 있는 저기도 레시피도 많고 하니까 그냥 같이 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뭐 특별한 맛은 아니더라도 그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기 나온 텃밭 살림이나 직거래 장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먹거리에 대해서도 알고, 여기 옥천 예를 들면 옥천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죠? 포도. 우리는 포도, 복숭아, 감자, 옥수수, 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 작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이 먹거리에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면서 그거에 대한 그 저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프라이드를. 아, 우리 옥천의 포도는 어느 지역의 포도보다도 되게 우수하고 종류도 많고 다양한 품종을 심고 있고 이제 그런 거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의 트레이드 마크는 그래서 포도야.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자기 고장의 먹거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 그러면서 같이 키워가는 것들, 생명들을 키워가는 것들. 그리고 그 작물을 통해서 각각의 마을에서 장터를 열어서 같이 판매도 하고 이제 그걸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 교육. 그래서 방과후 돌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먹거리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신 분들이 활동가로서 먹거리에 대한 건강한 먹거리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와도 집에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도서관이라고 하는 형태, 아니면 이 마을부엌이라고 하는 형태에 모아놓고 같이 오면 간식을 먹으면서 먹거리 교육을 하고 아이 돌봄도 하고 방과 후에 그런 돌봄 활동도 이제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먹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이웃이나 새로운 먹거리를 또 만나게 돼요. 우리가 아마 그때 김현숙 교수님 모셔가지고 미각교육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이들하고 이 급식이라고 하는 것들, 급식 현장에서 같이 함께 먹는 거는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를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익숙한, 예를 들면 당근을 나는 항상 생으로만 먹었는데 당근을 기름하고 볶아서 먹었더니 더 고소한 맛이 나고 더 영양가가 뭐 높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만남들을 만들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이런 먹거리로 해서 같이 함께 마을에서 살아가는구나. 나 혼자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마을부엌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고 할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을부엌을 크게 이제 그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공동 식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나누고 교류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공동 식사를 하고, 공동 부엌은 자원과 노동을 함께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만 준비하는 거 아니고 같이, 예를 들면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본인의 그 조리할 수 있는 저기를 내놓고, 나는 그런 걸 못하니까 그러면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다듬는 거 이걸 한다든지. 그래서 이 마을 부엌을 통해서는 가능한 한 물론 정해진 사람은 있겠지만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유 부엌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그걸 통해서 이제 비용 절감도 목적하고, 그 다음에 조리 교실이라고 해서 다양하고 영양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적게 드는 그런 식사를 통해서 이제 이런 세 가지의 크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공유 부엌에서 하고 있고요. 주요 기능들은 보면은 이제 공동 부엌, 그다음에 먹거리 나눔, 대한 먹거리 활동,
공동 식사 먹거리 돌봄, 조리 교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은 조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노하우가 쌓였잖아요. 청년들은 몰라요.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그래서 조리 교육도 거기에서 저희가 되고, 사실은 식재료가 있어도 어떻게 해먹는지 모르면 저희 손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먹거리를 접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조리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 있는 저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먹거리 활동가가 가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조리해서 먹고 이렇게 하면 그 청년들도 나중에는 그 식재료를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구입을 해서 조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이제 뭐 그 영상으로 많이 저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이 고장의 조리법을 알려준다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관계도 만들고 이제 먹거리 계속해서 그 먹거리를 소비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나한테는 굉장히 쉬운 일인데 많이 손에 익은 사람은 쉬운 일인데 다른 사람은 쉬운 일도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근데 한번 그거를 배우면 그것도 다시 해볼 수 있는 저희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코로나 저희 겪고 나서 팬데믹 전후에 그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실제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는 것이 코로나 전보다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격리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많이들 어른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많이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 학대가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감정의 변화도 저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 상황을 겪으면서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다 우울증 환자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이제 정서적으로 더 많이 힘든 시기가 됐고 이럴 때일수록 더 관계력이나 아니면은 너만 그런 거 아니고 나도 그런 관계고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이 그 감정을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안 썼지만 마을 그 부엌을 통해서 정서적인 유대감을 굉장히 키울 수 있고 자신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던가 상대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아까 그 데이터에서 2011년 데이터에서도 그런 저희가 있었지만 여기 데이터에서도 보면 빈곤 위험도가 상당히 굉장히 많이 더 증가를 했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 2018년도에 서울 지도인데요. 그때 생겼던 그 마을 부엌에 대한 지도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대부분 특징이 제가 봤더니 강북구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이 아니고 이게 한강이고 이게 이제 강북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비교적 이제 그 여유가 많은 자기 혼자 각자 도생하려고 할 사람들보다 서로 함께 도와야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을 부엌을 만들어 가지고 반찬 나눔도 하고 뭐 배움터도 하고 텃밭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뭐 경로당을 통해서 저기도 하고 동네 장독대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거를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결국은 마을 부엌을 통해서 서로를 함께 덜보고 그런 걸 통해서 같이 즐겁게 함께 살아가자. 그것이 이제 마을 부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간 2012년부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그간에 2017년 이때까지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환경정의연대에서 이렇게 조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사한 거는 보면은 이제 이런 단체 일반 현황이나 대표 활동 운영 현황, 공간과 시설 성과와 예로점, 정책 지원 만족도와 수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마을 부엌 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활동들이 공동 식사하고 공동 부엌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해 먹거나 뭐 이러는데 이것도 매일 하는 곳도 있고 주별로 그러니까 그때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을 부엌의 운영 중의 상황에 따라서 하고 여기서 보면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어요. 분기별로.
예,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거의 매일 운영하거나 아니면 주별로 운영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격주로 운영을 하거나 이런 곳도 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내 일을 다, 내 저기를 모두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그 같이 만약에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아, 우리는 이 정도 격주로 운영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운영을 하셔도 되고 그거는 그 같이 모여서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여자 집단과 그 세대 특성을 보면 역시나 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은 주로 중장년층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교적 자녀들도 많이 키우고 본인의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분들이 예, 여기를 가지고 있고 하고 있었고요. 봉사활동에서 음식을 제공받는 사람은 독거노인들이 조금 비교적 다른 저기도 저소득하고도 있지만 비교적 독거노인들이 많이 이제 이 마을 부엌을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는 사람이었고요. 마을 부엌 활동을 시작한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2012년에 서울시에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단체들이 처음에는 종잣돈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것들 지원 사업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예 지원 사업을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거에 의존하기도 쉽고 그거는 지속하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그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않고 본인들이 그거를 이제 꾸려나가는 그런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이제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기 시작하면 지원 사업을 많이 보통 3년이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만 운영하고 끝내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사이에 3년 동안에 어떻게 이제 그 계속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제 같이 고민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지원 저기를 할 때 여기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많이 그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지를 많이 판단을 해서 저기를 하고 있고 마을부엌 운영 형태는 대부분 여기 보면 친목이나 자치 모임들 비영리 법인들의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모임들이 그러니까 어떤 딱 무슨 사업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모임들 모임들끼리 각 구성원들이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참여하는 인원은 보통 이렇게 한 5명 이상의 수가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까 나온 것처럼 지역민들이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에 참여하는 분들이 활동비나 급여를 받는 사람 몇 명입니까? 근데 받는 사람도 일부 있고 받는 사람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마을부엌은 좀 자원봉사로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비나 급여를 받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봤더니 운영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할 때 그 한 개인이 전체적인 그 관리라던가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모으는 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운영 전반에 관한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마을 분역을 운영할 때 소요되는 거, 재정이 소요되는 거 2가지 가장 큰 게 뭐냐면 공간하고 식재료비. 그렇잖아요. 공간을 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먹거리를 저기 하려면 그거에 대한 식료품을 구하는 그 식재료비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런다고 하면은 만약에 공간이 지자체에서 마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식재료를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지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면 비교적 마을 부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작하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면 비교적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운영비의 재정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봤더니 회비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회비나 프로그램 참가비를 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들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회비라는 것은 여기에 참여할 때 조금 이따가 이제 영상도 보여드리겠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존심, 프라이드를 저기 해서 무료가 운영되질 않아요. 무료로. 그래서 최소한 5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저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만약에 돈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할 때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하면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것이 결국 이제 지속 가능하게 가려고 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뭐 자체 수익 사업 반찬이나 쿠키나 수제잼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운영비를 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시작 전후의 변화의 성과에서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활동의 프로그램들이 저희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평가를 통해 가지고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내용이 이제 풍부해지는 거죠.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단체나 그 모임 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과 과정을 통해서건 아니면 다른 지금 청년들 그룹이든 사회경제 영역에서는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나면 뭐가 가장 저기냐면 사람이 남는 거예요. 사람이. 저희도 이 지금 과정을 통해서 이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의 가장 큰 저기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이 활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만약에 세대가 이런 것들을 끌어왔다고 하면 뭐 이런 활력 사업도 가져와서 끌어와서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가지고 왔다면 그 다음을 이어서 할 사람들을 발굴하고 찾는 거고 그런 그룹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부엌을 통해서는 이런 활동의 내용들이 왜냐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잖아. 내용들도 그러면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풍요로워지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운영할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 점점 같이 하는 사람의 그 원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3사람만 손잡고 이렇게 하다가 5사람 됐다가 10사람 됐다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결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을부엌을 뭐 아니면 이런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마을 부엌의 기여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립감이나 사회적 단절을 해소할 수 있었고 지역 공동체에 활성화된 것이 가장 이제 컸다고 하는 그런 성과들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 어려운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공간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거였고 이것을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조금씩 보조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체적으로도 자구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거 없이도 자력을 세울 것인가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대전의 지도예요. 대전의 지도. 대전도 그 공유 활성화. 그래서 공유 공간 활성화 조례를 2016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전의 각 5개 구에 공유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 그 사진인데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약 25개의 공유 공간이 대전시로부터 지정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한 3년 정도 이제 운영 1년 정도 하고 평가해가지고 3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이 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차 이런 그 공유 공간, 시민의 공유 공간을 점점 만들어갈 거고 여기서 옥천에서도 아마 지금 여러 곳에 이제 공간이 세워지고는 있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시민 이 옥천 군민의 그 각 면별로 이제 공유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양한 거기 안에 있는 그 지역민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래서 그런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먹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활동들을 끌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일본은 그 어린이 식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공유 그 부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잠깐 쉬시고 그다음부터는 일본의 조금 현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 올해 10살인 유키가 친구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점심 무렵 도착한 이곳은 이른바 어린이 식당인데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칼질까지 척척 해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와서 자기들 해준 걸 어르신이 먹는 게 아니고 본인들도 조리법을 배워가지고 같이 참여하게 하는 이곳 거예요. 가와구치 어린이 식당은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을 대상으로 문을 여기는 한 엽니다.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식당이에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어린이 등이 주로 찾아오는데요. ご飯3杯とお肉ともろもろみんなで一緒に食べることが楽しい 어린이는 단돈 100엔, 어른은 300엔이면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짜 부친 음식을 게죠, 제공하면 지진이. 받는 사람에 따라 동정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음식을 만들어 비용을 줄이고요. 현금뿐 아니라 쌀과 과자 등 물건을 기부하는 후원자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まず、主婦の方が多いです。でも主婦でしかもお子さんがいらっしゃって仕事も持ってらっしゃる
っていう方がすごくたくさんボランティアとして関わってます。 NGO 단체나 마을 공동체가 마련한 일본 어린이 식당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12년부터인데요. 일본 전역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식당은 2,200여 개로 2년 새 7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연간 있어요. 합산 이용자 수를 100만 명 이게 이상으로 2008 추산하기도 년도에 한다는군요.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2008年のリーマンショックでですね、そこで非正規雇用の方がですね大量に 우리나라로 치면 解 IMF 雇 거죠. されて IMF. でそこから、貧困家庭が増えてで、母子家庭がの家計状況が厳しくなったっていうところが一つの原因だ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시설로 운영되는 곳도 많은데요. 빈곤 아동이 가는 식당이라는 고정관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もし子どもたちがお父さんお母さんがお仕事でも一人でも来れますし、そういう安心感というか、あまり知らない人とちょっと仲良くできたりとか、そういうところはいいかなって